오늘의 주제는 바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집 처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과연 세 가지일지 저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을 거주하는 형태를 크게 네네. 살펴보면 본인이 이제 자가로 집을 소유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네.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보증금을 좀 내고 이렇게 차임을 내면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네네. 그 경우에 저희가 주의하고 또는 네. 알아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가인 경우를 네.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전세금의 총액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아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나 뭐 주택이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그게 네. 사실은 작지 않은 재산이 돼버릴 테니까 아 그쵸. 이게 있게 되면 그거보다는 더 많이 변제를 해야 되니까 변제금이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 네. 그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네. 그거에다가 뭐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지 네. 회생제도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집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아 그쵸. 예, 담보대출을 그쵸 이렇게 끼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은행이 집을 대부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사실 어. 저희는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그쵸. 현실이 되는데 우와, 집 좋다. 화장실 빼고 다 은행 거예요. 네. 만약에 1억짜리 집에 대출이 7천만 원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재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억에서 대출금인 7천만 원을 뺀 나머지 3천만 원만 재산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내야 되는 변제금은 점점 낮아진다. 그러면 이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느냐? 네네. 자가인 경우에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보통 대출 약정을 하실 때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들이라는 게 있어요. 뭐 파산을 했거나 네. 회생을 했거나 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들을 보통 대출 계약을 할 때 다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회생 신청을 하면 네. 법적으로는 네. 경매를 하거나 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집에서 살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대체 날 들어왔더라고. 예스. 라이스. 은행하고 미리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나를 믿고 경매를 신청하지 말아달라라는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아, 대신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든 은행에 다 통용이 안 돼요. 예, 그럼- 어떤 은행은 그걸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네. 은행들은 그걸 받아주지 않고 바로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한 사항은 저희한테 좀 문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의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이 돼서 네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네. 시기에 따로따로 갚아나가기만 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이 있는 분들, 그래서 네. 직장이나 주소나 이런 것들이 다 서울 쪽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런 네. 제도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좀 저는 약간 지방 출신이라서 좀 조금 그렇네요. 네. 두 번째로는 전세 같은 경우에도 또 고려하셔야 될 게 네. 전세금도 사실은 재산이잖아요. 아, 그쵸? 네, 전세금은 사실 적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전세를 가지고 있으면 전세에서 네. 살고 계시면 그 전세금이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이 얼마만큼 잡히게 되는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아, 이해되셨죠? 네. 반면에 또 저희가 전세금도 사실은 금액이 작지 않으니까 저희가 전세금을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네. 전세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제일 네.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본인이 받은 전세금 대출이 네. 담보대출인지 아니면 일반 신용대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게 은행에서 질권 설정을 할 때는 네. 일정한 서류라든가 요건들을 조금 더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보증금 양도 양수 계약서를 썼다거나 아니면 은행에다가 뭔가를 많이 제출을 했다거나 네. 돈을 만약에 직접 수령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집주인한테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보내줬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이거를 확인하시면 이게 담보대출인지 아니면 신용대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거에 따라서 회생을 진행하는 절차라든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던 것 그리고 같아요. 만약에 본인들이 혹시라도 확인을 네. 하시기 힘드시면 네네. 저희한테 아, 연락 주세요. 주시면 네네. 저희가 한번 같이 도와드려서 같이 네, 진행을 할 수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임대차, 소위 말하는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사시는 경우에는 네. 그 보증금 담보대출이나 보증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서 네네. 다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네. 사실은 이제 보증금을 내시고 월세로 사시는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 나와 있었던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제도가 돼 있어서 네네. 회생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네. 그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본인의 재산으로 안 잡아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 네네. 그래서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살고 계시는 경우에는 네. 원래대로 하면 재산으로 5천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 3,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으로 잡지 않고 나머지 1,300만 원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잡는다. 이 전세라고 하더라도 똑같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전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전세금 자체가 1억 1천만 원,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1천만 원이 안 된다. 네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그 1억 1천만 원 전부 다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아, 네. 1억 1천만 원 중에서 3,700만 원을 빼놓고 네. 나머지 금액만 재산으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네네. 예를 들어서 1억 1천만 원일 때 네. 대출도 있고 네. 최우선 변제금도 있고 하게 되면 사실은 재산 가치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 회생을 하시면 꽤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개인회생 관련해서 이제 집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콘텐츠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